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식민지 투자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1920년대의 농업개발,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 태평양 전쟁기에 나타난 자본 수출의 변질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 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 조선은 농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농업에서 쌀이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1920년에서 34년의 삼미증식 계획은 조선과 일본의 양쪽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3.1운동의 대응책으로서 쌀의 증산과 같이 조선 농민들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고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쌀의 국내 생산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18년에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는 것으로 일어난 쌀소동이라는 소요 사태는 당시 내각의 사태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쌀이 담보당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쌀의 증산 여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N통화권에 있었으므로 수입에 외화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삼미증식 계획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비료와 노동력의 투입을 늘리는 농사 개량 사업과 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의 농업은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를 개선하는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자금이 소요되므로 총독부는 식산은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그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비를 거둬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수리조합에 편입된 농가는 그 혜택을 보지만 조합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위치에 따라 수혜의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조합비 부담도 차등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곤 했습니다. 이를 조정하지 못해 조합 자체가 설립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총독부는 수리조합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도 하였습니다. 설립된 수리조합 수는 1935년에 190개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쌀 생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토지 개량 사업 요람에서는 1927년에서 37년간의 실적을 보면 사업 시행 전에는 담보당 벼 1석 남짓하던 수확량이 사업 시행 후에는 3석 전후로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의 성과가 담보당 평균 벼 2석에 가까운 수확량 증가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경지 소유자가 소작농에게 경지를 빌려주면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수취했으므로 늘어난 수확량의 절반을 경지 소유자의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 소유자가 조합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면 늘어난 수입 중에서 40 내지 60%를 조합비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료 대금이나 영농 관리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리 사업의 경제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서는 성과의 차이가 커서 쌀의 증수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그 수익으로 조합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림 8-1에 의해 식민지기 조선의 쌀 생산, 무역, 소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쌀 생산량에 관해서는 1936년에 생산량 조사 방법이 바뀐 결과 과거의 방식보다 생산량이 26%가 늘어나는 통계상의 단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당시부터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토지조합 사업이 시행되었던 시기인 1910년에서 18년에는 필지별로 법정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수확량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앞의 오차 26%가 1918년에서부터 3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매년 1%씩 오차가 추세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가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림 8-1의 생산량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인 것인데 쌀 생산량이 풍융에 따라 변동을 수반하면서도 1930년대 말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당 쌀 수확량도 1910년대 전반에 0.83석에서 같은 1930년대 후반에 1.36석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산미 증식 계획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39년에 공전의 대흉작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격감하였고 그 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시하에서 쌀 생산은 정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쌀의 수입출량, 당시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이출, 이입이라고 구분하였는데 여기서는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분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수입출량을 보면 1930년대 중엽까지 매우 빠른 증가 추세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 초기에는 생산량 중에서 5%를 수출하던 것이 30년대 중엽에는 그 절반 정도를 수출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30년대 말 이후를 제외하면 쌀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며 농민들이 수출 동향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출이 대부분 공산품이고 제조업이 기업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쌀 생산량에서 수입출량을 빼고 수이입량을 더하면 조선 내 쌀 소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쌀 소비량은 중일전쟁까지는 정체했습니다. 전시에 쌀 생산량과 수출량이 크게 변동하면서 소비량이 많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여기에는 쌀 재고량의 변동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쌀 소비량을 구해보면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30년대 중엽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의 농민이 쌀 소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쌀 수출을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쌀의 기하 수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일본이 쌀을 수탈하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쌀 소비가 줄었다고 보며 산미증식 계획의 추진으로 조선의 농민이 더욱 궁핍해진 증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시장경제 체제에 이어서 쌀 거래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1인당 쌀 소비의 감소는 경제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쌀 증산을 윗도는 수출의 증대, 그로 인한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가 감소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기는 지주제가 발달해 있어 상당한 규모의 쌀이 소장미 형태로 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주는 농민보다 쌀의 상품화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쌀의 분배 구조가 쌀의 상품화와 일본으로의 수출을 촉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조선 경제가 쌀이 부족한 일본 경제와 통합됨에 따라 조선미 가격이 일본미에 접근하거나 연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쌀 가격을 높여 조선의 쌀 소비를 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득이 늘어나도 1인당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당시에는 매끼 쌀밥을 먹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의 농민들은 대부분 끼니를 조를 비롯한 작곡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도 쌀을 제대로 먹기 어려웠던 것은 쌀을 대량으로 수출하다 보니 귀해져서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림 6-3에 따르면 조선미 가격이 합병되기 전인 1900년대에는 일본미 가격의 70% 정도였는데 1920년대에는 90%에 접근하였고 1930년대 이후는 비슷한 추세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미가 수출 상품이 되면서 벼의 품종에서나 그 건조 및 가공 과정에서도 상품성을 높여서 품질 면에서 일본미에 점차 접근했던 것도 그 가격 차이를 줄인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해서 쌀을 수출한 것이 생활 수준의 하락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송이버섯을
귀하고 하도 비싸서 사람들은 좀처럼 먹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송이버섯 사랑은 유별나서 일본에서도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송이버섯 채취 농가가 생산량을 늘렸다고 해도 더 많이 수출하고 나면 송이버섯의 한국 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송이버섯을 판 대금으로 다른 소비나 저축이 늘었을 테니까요. 송이버섯이 쌀에 비하면 훨씬 더 귀하고 비싸겠지만 두 얘기는 논리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쌀을 비롯한 농업의 수출 산업화는 조선 경제에 어떠한 의의가 있었을까요? 표 8-2는 무역 품목별로 조선과 일본의 무역 수지를 1918년 이후 5개 연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까만 수치는 무역 수지 흑자, 빨간 수치는 적자를 말하는데 농산물 이출에 의한 공산품 이입이라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입된 공산품은 1930년대 전반까지는 방직 제품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해서 소비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계, 기구 및 금속 제품 등 생산재의 이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농업 부분의 대일 무역 흑자가 공업 부분의 적자를 상당히 상쇄하고 하였고 1935년까지도 그 70%의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쌀의 무역 흑자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일본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메워졌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공산품 이입의 자금원으로서 쌀에 의한 무역 흑자가 갖는 의미는 급속히 저하되어 갔습니다. 다만 농산물 무역 수지가 1940년에 급감한 것은 그 해의 쌀의 대흉작 때문입니다. 요컨대 쌀 소비를 줄여서까지 이루어진 이출 증대는 무역을 통해서 일부 만주로부터 작곡 등의 어떤 대체 식량 수입을 늘리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조선 내 공산품의 소비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의 확대가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인 쌀 이출 증대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런데 공산품 소비의 확대가 수이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편 조선 내 공업 생산의 대응이 그만큼 뒤처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림 8-2는 공산품의 주요 업종별로 수이입 무역 의존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이입 의존도란 수이입액을 그 생산액과 수이입액의 합계로 나누어 구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공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1920년대까지는 쌀에 의한 무역 흑자에 기대어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내에서 형성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 생산이 이후 급속히 전개되어 수입 의존도는 1930년대에 저하되어 갔습니다. 즉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의 형성은 일본으로부터 민간 자본의 진출을 유인하거나 조선 내 공업 생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산미증식 계획은 쌀에 의한 무역 흑자 확대를 통해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을 선행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면에서 그 후 공업화가 전개되는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은 경지가 지주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8-3에 의해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논에서 수작되는 논의 비율인 소작지율을 보면 식민지기 초기에 이미 65%의 높은 수준에 있다가 소아공황기에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후 30년대 중엽 이후는 68%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밭의 소작지율은 논보다 낮아서 43% 전후에 머물고 있다가 1920년대 후반에 50%로 급상승한 후 그 수준에서 정체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호수 중에서 소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을
1920년대 40% 전후에서 특히 소아공황기에 급증하여 가반수를 넘었고 그 후 52%에서 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순소작 농민의 만의 비율인데 자작 겸 소작농도 상당한 규모에 달해 순수 자작농은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서 지주소작 관계는 식민지기 초에 이미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가의 상대 가격이 불리하게 바뀐 1920년대 후반에서 소아공황기에 걸쳐 더욱 확대되었지만 30년대 중엽 이후 그 확대 경향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작지율과 생산량 중 소작료로 납부되는 비율인 소작요율을 이용하면 생산된 쌀이 각 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계략적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생산성이 저작지나 소작지에 차이가 없고 소작요율을 55%라고 가정한 경우에 따르면 1930년대 초에 전체 농가의 3.6%인 지주가 전체 생산량의 37%를 취득한 반면 전체 농가의 53%를 차지하는 소작농의 몫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더구나 쌀이 자기 소비분을 제외하여 상품화되는 쌀을 보면 지주로의 집중이 더욱 심해집니다. 지주는 취득한 쌀의 대부분을 상품화할 수 있었지만 소작농의 취득분은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품화된 쌀 중에서 지주에 의한 것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에 이출된 쌀의 가반수는 지주한테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쌀 이출에서 곡물상이나 정미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농민 또는 지주가 벼의 상태로 판매하였으므로 미국상이나 정미업자의 손을 거쳐 현미 또는 백미로 가공한 다음 일본으로 이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조선미 가격이 일본미에 접근한다고 한 것은 조선의 중심시장에서의 미가를 말합니다. 개별 농가가 자신의 마당에서 곡물상한테 넘길 때 받는 가격과 격차가 컸습니다. 농민의 벼 판매가 대량 출하 계절에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분산적인 농민과 미국상 사이에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농민이 받는 벼 가격이 부당하게 억눌러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930년대 농가경제조사의 사례에 따르면 그 가격 차이가 35%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운송비와 같은 재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조선에서 곡물상 또는 정미업자들이 쌀의 이출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 지주와 곡물상이 얻은 쌀의 생산과 이출에서 얻은 수익이 큰 규모에 달했을 터인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를 집적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그림 8-3에 따르면 논의 소작지율은 이미 60% 후반에서 미미하게 높아졌을 뿐이므로 논의 구입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농해 투자를 늘린 것인데 이를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김낙년 2003년의 연구에 의해서 주주 명부와 지주 및 곡물상 명부를 대조해서 성명이 일치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즉 그 납입 자본금을 농업 수익으로부터 투자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주가 번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대주주가 된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명부는 조선은행회사 조합요록에 실린 대지주의 성명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이용하였고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는 영업보고서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납입 자본금이 5만엔 이상인 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 파악된 주주 수는 작지만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으로 보면 주식 투자의 실태를 분석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주나 곡물상 명부는 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된 대지주 명부와 곡물상 명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료에 따라 경지 규모가 30정보, 50정보, 100정보 이상인 지주로 한정한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 커버되지 못한 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용된 주주나 지주 및 곡물상은 주식이나 경지의 소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요약한 표 8-3에 따르면 대표가 지주나 곡물상이기도 한 회사의 비율,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925년, 35년, 39년에 각각 32%, 33%, 37%로 나와 3분의 1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 자본금 중에서 조선인 지주 및 곡물상의 기여도는 표의 분홍색 표시로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1925년에 29%였던 것이 35년과 39년에는 각각 43%와 47%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자본금 기여도가 30년대에는 반 가까운 수준까지 달했으며 더구나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회사에서 지주 등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금융상업회사에서도 대체로 3분의 1 정도의 대표나 자본금이 지주 또는 곡물상에서 나왔습니다. 전기강공업회사의 경우 표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면 지주 곡물상 대표의 비율은 32%에서 39%로 나왔고 그들의 자본금 기여도는 27%에서 47%로 나왔습니다. 표 8-4를 보면 일본인 회사의 경우인데 회사 수와 자본금 규모는 조선인 회사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표가 지주 및 곡물상인 비율은 녹색 표시로 되어 있는데 조선인보다 다소 낮아 4분의 1 정도였고 그들의 자본금 기여도는 분홍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건데 23%에서 24%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회사의 주주 중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들의 지주 또는 곡물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주 곡물상은 회사의 대표나 중역을 겸하는 자의 비율도 높아 그들은 단순히 주주로 머물지 않고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용된 자료가 주주든 지주든 상위 그룹에 한정되었으므로 만약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자들을 포함한다면 위의 비율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투자 분야를 보면 농업 내부 또는 쌀 이출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투자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농해 투자에서는 1925년에는 금융 상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30년대 말로 가면 광업, 제조업 등으로 투자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외에 법인 주주가 있습니다. 당시 공업화는 전기업, 제조업, 광업이 주도했고 그들 분야의 회사 자본금에서는 일본 내 법인에 의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후술하듯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자본과 기술이 공업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그 자체가 쌀의 이출로 초래된 공산품 시장의 확대로 인해 유인되었음을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 1920년대 이후 전개된 산미증식 계획과 농업의 수출 산업화는 쌀에 의한 방대한 무역 흑자와 농업 수익의 지주로의 집중을 낳았고 그것이 각각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의 선행적 확대와 농업 수익의 농해 투자라는 즉 시장과 자금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선 공업화의 내재적 전개를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